안녕하세요. 미모 MC 정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래큐 큐레이터 김정래입니다. 작년, 재작년 큐레이터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미술품 투자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미술품 투자하려고 미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래님 주변에도 많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투자 요령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인지, 또 거래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인기 있는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인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것도 정리 큐레이터님께 여쭤보면서 미술 투자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미술 작품에 투자할 때 트렌드를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미술 작품 자체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어떤 일반적인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체적인 트렌드 파악은 어렵다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장르든 유행이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술 작품은 조금 특별한 게 특히 실제로 구매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하시다기보다는 세부 장르의 트렌드를 파악하셔야 돼요. 세부 장르라고 하면 어떤 장르가 있죠? 일단 미술을 대분류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뭐 회화, 조각, 뭐 공예, 뭐 이런 분야로 큰 대분류로 나눌 수 있고, 특히 그 중에 회화에서도 뭐 동양화, 서양화, 또 더 작게는 추상화, 뭐 풍경화, 뭐 불화, 뭐 이렇게 아주 세부 장르로 나눌 수 있는데, 작품을 실제로 사는 거는 이 세부 장르 안에서 작품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르별로 가지는 어떤 공부 방법이라던가 또 어떤 그 유행하는 방식들이라던가 그린 작가도 다르고 또 그런 영역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트렌드를 파악하신다기보다 본인의 취향을 발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세부 장르별로 트렌드를 보는 법, 그리고 그 장르별 외에도 가격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가격대에 따라서도 트렌드가 달라지나요? 네,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가격대로도 미술품을 구분할 수는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몇백억대 작품, 또 10억대 작품, 또 1000만 원대, 100만 원대, 10만 원대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이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그 장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작가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던가 작가 개인의 어떤 유행 이런 것과도 굉장히 영향이 깊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개인 작가나 개인 작품에 대한 연구가 있으셔야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실제로 구매로 나설 수 있으신 거죠. 그러면 한 장르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아마 조금 국내 시장에서 고가에 활발하게 거래되는 장르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죠. 네. 그러면 한 가지 장르를 선택한다면 저는 추상화 장르 중에 단색화 장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색화. 네. 제가 지금 단색화라고 하면 굉장히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단색화라는 장르는 한국 추상화 중에 단색 계열로 만들어진 작품을 일단 일반적으로 단색화라고 불러요. 그럼 색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게 일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색화 장르의 특징은 일단 가격대가 물론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100호 기준이다. 혹시 호수의 기준은 아실까요? 사이즈인가요? 네, 보통 미술 작품을 얘기할 때 몇 호 몇 호 이렇게 부르는데 계산하기 쉽게 하시려면 1호 사이즈가 엽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00호면 엽서가 100개 붙은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00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저렴한 게 한 1억대부터 비싼 거는 뭐 30억, 40억도 넘어가는 작품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가격대 작품들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의 나이대나 이제 경력 같은 걸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단색화를 그리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최소 60대 이상입니다. 많게는 80대, 90대고 대부분 일부 돌아가신 작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생존 작가세요. 그리고 어느 대학의 유명한 교수를 지내셨거나 우리 미술사, 특히 한국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 작가들이 그리는 작품이 이 단색화 계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색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거래량도 활발하기도 하고 또 이 거래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유명한 장르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옥션이에요. 네. 제가 뭐 특정 옥션 회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에 검색해보면 국내 유명한 옥션 회사들이 많게 나오지는 않은데 보통 그 옥션 회사 홈페이지나 어떤 뭐 관련 인쇄 자료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그 해당 작품의 뭐 경매 시작가라던가 뭐 평균가라던가 작품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전시회 가서 일일이 가격을 보기에는 조금 부담감도 있고 수시로 보기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옥션 이용하면 괜찮겠네요. 그 미술 작품 같은 경우가 약간 관념이 뭐가 있으시냐면 어떤 물건 가격이 제일 궁금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가게에 문 열고 들어가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술은 그래요. 왠지 작가분한테 얼마냐고 물어보면 얘가 약간 교양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작가님도 되게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게 너무 비쌀까봐 또 못 물어보시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할 수는 있지만 막 그렇게 하셔도 쫓겨나진 않습니다. 네, 작가들이 또 되게 작가분들이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세요. 네. 근데 일단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옥션 같은 데서 검색을 통해서 작품의 유명 작품의 가격이라던가 작품의 평균가 정도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또 그러면 옥션 말고 뭐 어떤 행사같이 진행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상업 행사와 미술이 가장 연관 있는 행사를 소개하자면 아마 아트페어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트페어. 네, 아트페어는 말 그대로 이제 페어가 열려서 그 작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국내외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것들을 박람회 형식처럼 보여주면서 작품의 가격이나 정보 등을 노출시켜서 온 분들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행사예요. 네. 안 그래도 3월 중에 네. 국내에서 큰 아트페어가 열릴 예정이라서 네. 아마 여기 연수님하고 한번 그 공간에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와, 벌써 기대되는데요? 네. 와. 네, 뭐 또 가서 또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그 아트페어 얘기를 마저 하자면 네. 아트페어에 가면 굉장히 속이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웬만한 작품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와, 좋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일일이 가서 작품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대략적인 가격표라던가 그리고 뭐 상품 팜플렛처럼 작품을 사기 좋게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가격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팜플렛이나 인쇄 자료 같은 걸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작품의 가격이나 평균 가격대를 파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가격까지는 알겠는데 이 작품이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지 이런 것도 예측을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어떤 작품이 얼마나 오를지는 사실 제가 혹시 연수님 주식 조금 아세요? 좋아하지만 잘은 모릅니다.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주식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 종목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유행하는 게 아마 바이오주 같은 건데 네네. 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바이오주를 이렇게 누가 바이오주가 좋아 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실 바이오주가 한 주가 아니잖아요. 네. 큰 대형주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주도 있을 거고 또 더 나가면 그것과 관련된 파생된 상품들 아니면 파생된 산업에서 오는 굉장히 다양한 문어발처럼 퍼져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기 전에 증권사 리포트도 받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것도 열어보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투자를 자신 있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겠죠. 다 오르나요? 아니죠.
네, 작품도 일정 부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고 거래량이 활발하고 뭐 고가의 거래가 된다고 해서 이게 몇 년 뒤에 정확하게 가격이 오른다던가 뭐 얼마가 떨어진다던가 이런 걸 예측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당시의 평균 가격이라던가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해당 장르 트렌드 같은 것들은 그런 행사나 정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미술품 투자를 할 때 그 돈 되는 작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작품이 나에게 온다, 이런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래님도 공감하시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취향을 먼저 발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작품군 이런 것들을 설정하셔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젊은 작가 작품을 투자하게 될 때는 30대 작가들, 40대 작가들. 근데 이게 작가분들한테는 조금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30대, 40대 작가들의 약간 위험성을 더 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30대, 40대도 직업이나 아니면 인생에 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은 내가 작가를 하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어떤 세상이 바뀌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품 활동을 안 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작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술 작품 자체가 작품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작가에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일정 부분 많이 작가의 영역이 많이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리포트라던가 어떤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을 할지,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떨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작품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소장하고 싶은 그런 작품을 만났다, 그랬을 때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 미술품을 거래하시는 방법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쉽게 얘기하면 직거래 방식, 작가랑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대행업체를 통하는 방식, 여기서 대행업체라고 하면 흔히 갤러리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갤러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건 서류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런 과정들이 좀 비교적 투명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드리는 것보다 개인 거래 시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품 인증서 같은 것도 있어요? 네, 뭐 정품 인증서라고 말하긴 그래도 몇 가지 서류를 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네. 일단 저희는 양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네. 해야겠죠.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구매할 때 서류가 중요한 게 일단 요즘은 개인 작가라고 해도 판매 시에 세금이 발생하게 돼요. 작품은 사는 사람도 세금이 발생하고 파는 사람도 세금이 발생하는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가분들도 개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뭐 회사 금액이나 금액으로 거래를 하실 때 세금 처리도 좀 무난하게 하실 수 있죠. 물론 사업자를 안 갖고 계시더라도 작품을 거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작품 보증서를 받는 거예요. 작품 보증서는 작가가 해당 작품의 이미지, 그 다음에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작가의 친필 사인까지 들어가서 내가 이 작품을 내 거라고 보증해주는 서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그런 양식은 어디서 구해?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문체부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미술과 관련된 문서 샘플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작가님한테 줘도 되고, 대부분 작가님들, 거래를 많이 해보신 작가님들이라면 그런 서류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일단 보증서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작품을 거래할 때 했던 그런 금전적인 거래 내역도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영수증을 받으셔도 좋고 얼마의 거래함이라는 그 문서 같은 걸 간단히 만들어서 갖고 계셔야 나중에
이게 얼마에 거래된 작품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래 시에 또 정래큐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꼭 뒤에서 같이 사진을 찍어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굉장한 꿀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걸 말씀드린 건 이거는 뭐 법칙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큐레이터기도 하지만 미술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게 누가 그린 건지 누가 소유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혜성처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작가와 작품과 산 사람이 같은 화면에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념도 될 수 있어요. 작가님이 작품 사고 나 오늘 작품 샀어 라고 기념을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확실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작가님이 계시는 상황이라면 나와 작가님과 또 보증서까지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누구도 반박 못하는 구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미술품도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요. 내가 좋아서 사모은 작품들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거, 그것도 꽤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정래큐에서 앞으로 미술시장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날까지 함께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해 주세요.